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 퍼즐 이슈 맞추기는 러시아 외환보유고 4위 그래서입니다. 러시아가 기어이 일을 저질러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돌입했어요. 모든 언론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했죠. 초기에는 기세등등하게 진입을 하면서 금방 게임이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몰랐던 사실들이 나오면서 점점 침공 속도가 둔화되더니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화될 조짐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우리나라보다 2배에서 3배예요. 거기다 인구도 4천에서 5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신속하게 기동군 형태로 진입하는 그런 물량이 20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점령전으로는 터무니없는 병력이고 이 병력으로 전쟁을 끝내려면 신속하게 중요 포인트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맺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핵심 지역을 점령하고 그거를 장기화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 그걸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병력이 너무 적어요. 20만 명은. 거기에다가 또 우크라이나 홀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왜? 미국과 서방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당시 미국과 서방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뒤에가 폴란드부터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돼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미련 없이 버려버리면 다음에 여기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그걸 이끄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어떠한 형태든 러시아에 압박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랑 진짜 직접적인 한판을 할 수 없는 건 러시아가 핵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다 우크라이나가 또 그렇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땅도 아니고 나토에 가입돼 있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생각을 해본 결과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는 이걸 바탕으로 러시아랑 계속 싸우면서 장기화 해가지고 협상에 유리한 조건으로 러시아를 내보낸다. 그 전략이 지금 가고 있죠. 일단 미국과 서방이 대러시아 제재로 가하는 이 주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과 EU와 영국과 독일, 캐나다가 합심해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군사지원 현황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핵심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스위프트 제재가 있어요.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금융의 폭탄을 러시아에 날렸다. 미국은 역시 미국이다. 크림반도 사태와는 또 다르게 이번에는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인 아주 강력한 금융 공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금융위기가 오고 금융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등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스위프트 제재의 다른 나라들도 가장 이 중립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스와 또 싱가포르마저 참여하고 있다. 요거 기사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일 한 언론 매체에서 싱가포르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항의의 뜻으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다.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중립을 좀 표방하고 있었어요. 물론 표방은 하긴 하지만 미국 쪽에 많이 붙어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스위스도 대러 제재의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위스는 지금껏 미국, 유럽에 잇따른 제재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다. 2014년도 크림반도 무력으로 합병했을 때에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러시아 제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스위프트 제재 이거 포인트 요거부터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대충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핵심만 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러시아가 스위프트 제재에서 버티려면 외로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해외로 수입하는 많은 물건들이 이제 러시아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난리가 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론 매체가 이야기한 거를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100% 막지는 못해요. 벌써 우리나라부터 러시아와 교류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스위프트 제재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까? 거래를 할 수 있을까? 벌써 국리를 하면서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 제재가 100% 러시아를 뭐 대륙 봉쇄령으로 막는다 이런 개념이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강력한 제재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100%가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러시아가 주요 수출품 뭡니까? 석유와 가스예요. 근데 석유와 가스는 미국이 제재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위프트 제재가 100% 대륙 봉쇄령급은 아니구나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보면 러시아니까 이 스위프트 봉쇄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이 안 되면 바로 나라 망합니다. 왜? 지화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로 석유 끊어지면 우리나라 비축유 다 푼다 하더라도 1년 못 버텨요. 바로 망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석유 자국 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어떻게 해서인지 버티고 소비하면서 나라가 굴러갈 수는 있습니다. 외국에서 물건, 정말 특별한 물건을 그런 거를 못 들여와서 심각한 타격 받는 거 아닌 이상은 말이에요. 어쨌든 미국과 서방 그리고 다양한 나라들이 스위프트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 대륙 봉쇄령급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러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공격을 지시했던 거를 다시 돌려서 러시아 군대를 다시 러시아로 돌려보내야지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정치 생명이 끝나버려요. 내가 이미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어떠한 반대급부가 오고 다 계산을 하면서 내가 서방이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올 거 버티고 이것까지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전쟁이랑 엄청난 카드를 꺼낸 이 상황인데 미국과 서방이 스위프트 제재로 이거 이렇게 대륙 봉쇄령급으로 했네. 그래서 내가 러시아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는 이 패턴 보이면 바로 러시아 자국 내에 반전 여론과 난리가 나면서 이거를 푸틴의 목을 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푸틴으로서는 지금까지 내가 각오하면서 진행됐던 행동들이 전부 다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없던 체력 어디서 끌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상황 대륙 봉쇄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버티고 또 버텨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미 러시아는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러시아 외화 유출 금지에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20% 이상까지 이렇게 인상이다. 이거죠. 외화 유출을 일단 안 시키는 거는 당연히 루블화가 망가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예요. 루블화 화폐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게 외화를 많이 찾는 거고 루블화 값어치가 무너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봉쇄하면 루블화를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 그리고 시장 입장에선 말이에요. 그리고 기준금리 이거 20%.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 정도면 우리 루블화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 정도까지 안 하면 루블화 완전히 휴지 조각됩니다 라고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시장의 눈치를 합쳐서 이 수치가 나왔다라는 걸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죠. 기준금리가 20%면 대출 예금 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요 두 조치를 보면서 이거 러시아 단기간에 서방의 화해 제스처는 꺼내질 못하겠구나 라고 또 눈치를 채야 됩니다.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렸다 확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거 단기간에 끝낼 생각이 없고 우리끼리 좀 한번 버텨보겠다 그거잖아요. 눈치를 당연히 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하자원, 석유와 천연가스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그 러시아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죠. 이 나라가 루블화를 지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려야 된다. 전 세계에 교류를 하는데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단결,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또 눈치를 채야 되는 거고 중국이 아직 이 미국과 서방의 소프트 파워 근접하지는 못한다라는 걸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 서방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가 있다라고 했었으면 서방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위안화로 루블화를 어느 정도 지켜줬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는 또 한 번 기축통화에 근접하는 발걸음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하나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완전 벼랑 끝까지는 내몰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의 목숨줄이 여전히 붙어 있으니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이거 제재를 하진 않아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하자원이 엄청나고 석유, 가스 수출이 세계 2위를 하냐 3위를 하냐 엄청나게 열심히 수출하는 나라인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재해야 러시아의 이 목숨줄을 확실하게 쥐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당연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거를 우리는 러시아의 국가별 원유 수출 비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 53.8%예요. 이 말은 유럽이 러시아 푸는 가스와 석유를 막아버리면 이렇게 가스관이 어마어마한 이걸 다 막아버리면 러시아는 확실히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 문제는 유럽도 엄청난 타격을 볼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보내지 않는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나라에서 이 유럽으로 또 뭔가 지하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에너지난으로 난리가 날 거다라는 거죠. 석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멈추고 물류가 멈추고 소비자가 멈추고 소비시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럽연합 제로금리에 계속 양적 완화로 지금 돈을 엄청나게 뿌리면서 생활물가 오르는 걸 어떻게 해서인지 누르고 있는데 에너지 값으로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여기 연동돼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버린다. 그러면 러시아 제재하는 건 제재하는 건데
경제적인 공경은 유럽이 엄청나게 차지할 수 있다. 난리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도 경제난이 엄청나서 난리가 나고 유럽도 같이 난리가 나고 정작 미국만 살아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 이걸 정리하면 미국과 유럽, 러시아가 역시나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역시 러시아 군인들과 우크라이나 군인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인 거죠. 다시 이야기 이제 돌아와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러시아 외환보유고 좀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가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난이 가속화되고 루블화 가치가 계속 붕괴되고 있다. 그렇게 내용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데, 요거 우리가 기사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핵심이고 뭘 뽑아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에서는 세계 4위에 해당되는 한화 약 752조 원의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는 러시아의 이 루블화가 국제사회 제재에 곧바로 폭락을 했다. 배경을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당초 충분한 외환보유고 바탕으로 해서 외부의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제사회가 러시아 은행들과 스위프트 결제망을 배제하면서 제재의 수위를 높이니까 루블화 가치가 무너졌다. 그리고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금융시장 불안하다. 이렇게 내용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제재를 했는데 왜 외환보유고 러시아 건데 왜 난리가 나냐. 외국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외화자산은 국제사회의 제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금융제재를 통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국은행의 외화자산을 동결할 경우 4천억 달러의 거액을 묶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500에서 600조라는 얘기인 거죠. 실제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동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겠어요? 모든 거를 지금 정리해보면 러시아 외환보유고 4위 엄청난 금액 752조 원 엄청나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외화를 다 나눠서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 중앙은행 금고에다가 그냥 계속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전할 텐데, 그대로 냅두자니 이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나 이런 걸로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러시아도 당연히 외환보유고를 엄청나게 쌓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국채 발행한 나라와 각을 세우는 순간 외환보유고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나 기관이 어떻게 보면 빚을 막 내고 해서 진짜 러시아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이 국가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엄청나다. 이거 우리나라가 막 그냥 독자적으로 국제사회 눈치 안 보면서 하면 외환보유고 바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이걸 모르고 지금 일을 진행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러시아 외환보유고 당연히 4위인데 이거 휴지 조각 될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다른 나라들 눈치를 안 보고 우크라이나랑 이런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달러가 가장 싫어하는 안전자산 귀금속을 계속 갖고 계속 보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탈탈 털려도 안전자산 귀금속이 아직 있으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 대놓고 수집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귀금속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러시아가 아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는 않았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자국이 진짜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악수 쓰지 않겠죠. 어느 정도 강 건너서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인 석유, 가스 이거를 막냐 안 막냐라는 걸로 통해서 알 수 있고 스위프트 제재가 100%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